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기준금리를 전하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우리 국내 증시 이제는 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현재자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기간까지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보다 낙폭 조금 더 크게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강세 테마를 살펴보자면요. 글로벌 의약품 품귀 현상 발생 소식 속에서 오늘 제약업체 상승폭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약세 테마로서는 지난밤 뉴욕 증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도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남아있죠. 관망하는 자세로서 흐름 잘 지켜보면서 오늘 오후장 시장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 최대를 넘어서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적자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 수지는 지난 10일까지 474억 6,400만 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화로는 약 62조 64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전 최대 적자였던 1996년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무역 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적자 규모는 이미 주요 기관들이 제시했던 적자 전망치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 수지가 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426억 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은 480억 달러로 각각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넘어 50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에 75억 달러 이상 적자가 쌓이면 올해 연간 적자가 500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달 10일까지 적자 규모는 49억 2,300만 달러로 지난 10월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수출이 둔화되면서 적자 규모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둔화와 함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인데요. 이런 수출 업계는 유가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수출이 늘지 않고 있다며 남은 20여 동안에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수출 둔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무역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이 올해 대비 8% 감소한 6,762억 달러로 무역 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장기물의 거래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회사채 시장이 많이 죽은 상태였는데요. 오늘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회사채 유통시장의 거래량을 만기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주 만기 5년 초과인 장기물의 거래량이 2,01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장기물의 경우 불과 4주 전만 해도 거래량이 4억 원에 불과해서 거래가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3주 새 회복세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에는 300억 원에 그쳤던 중기물 거래량도 2주 전 3,23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지난주도 2,33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한 달 전 1조 4,200억 원이었던 1년 이하의 단기물 거래량은 지난주 1조 3,500억 원으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이 잇따라 내놓은 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와 함께 최근 국고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회사채 시장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장기물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요. 장기물 거래가 이처럼 활발해졌다는 것은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라는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한 주에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무려 또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제 밑그림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5달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종적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넘겨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회는 이 기준을 한 달이나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까지 넓히자고 권고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12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를 일주일이 아닌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휴식에 대한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근로일 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고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어선 69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선택근로자의 정상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한 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주 52시간 개편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연구회는 또 호봉제를 또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고요? 네, 연구회는 이러한 호봉제가 지금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한 상황인데요. 연구회는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젊은 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줄이고 또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을 골자로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더불어 연구회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와 역할 그리고 성과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60세인 정년을 더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계를 부추길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역 적자 소식부터 이 주 52시간제 개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혜린 기자와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 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또 바로 FOMC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현재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갈수록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15% 내린 2,36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업종, 보험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34% 내린 71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 콘텐츠 관련주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1,117억 원, 기관은 35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93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죠. 현재 268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항생제와 해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된 이후에 질병 발생률은 증가를 보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의약품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 원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들이 현재 앞다퉈서 의약품 구매에 나서게 되면서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옌화칭원은 기존 30위안에서 현재 100위안이 넘는 금액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현재 약품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진단키트도 온 오프라인 모두 품절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도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이 현재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경보제약도 상한가 턱 밑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샤페론도 현재 13%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에 힘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었죠. 여기에 아바타2와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는 호재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수 하락과는 상관없이도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여러 개 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레몽레인도 현재 재벌집 막내 아들이 순간 시청률이 2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바타2 개봉 하루 앞두고 관련주들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콘텐트리 중앙도 6%대, 자이언트 스팻도 5%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른바 먹통 사태로 소비자들의 이용량이 급감을 했었는데 지난해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효성 TNC는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NC소프트는 경쟁사와 신작 출시가 겹칠 것이란 전망에 오늘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니커는 유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그 탄력이 다소 축소가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와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 일정 기준을 넘긴 기업들을 선정하는 이 DJSJ 월드 지수에 기아가 새롭게 편입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요. 3.84%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현재는 힘이 다소 좀 빠진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 대형 게임사 중에서 매출 규모 대비해서 신작의 수가 많이 있고 내년 1분기부터는 매분기 신작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놓았죠. 리포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2파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해서 협력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G2파워 현재 8%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비슷한 종목도 좀 많은 현재 상황이고 어떤 특정 업종에만 집중됐다고 하기에도 좀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기관이 기관이 네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이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열제와 항생제에 대한 품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여러 일양약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한미약품을 기관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우선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 방역 규제 해제로 각종 질환이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약간의 어떤 항생제나 해열제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이런 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우선 증권사에서도 내년에 대형 게임사 중에서도 매출 규모 대비 신작 수가 카카오 게임즈 가장 많다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어 있고요. 우선 매 분기마다 내년부터 1분기마다 이 신작에 대한 출시가 나와주고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는 JYP 엔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54%까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팬덤 수혜가 어쩌면 콘서트 재개로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의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MD나 이런 다른 부가적인 수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아티스트가 고르게 성장 중이죠. 걸그룹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어떤 보이그룹까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화려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판매량이 작년 대비도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판매량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대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부분은 탄탄대로를 어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진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대한 해외 수익은 조금씩 더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저는 충분히 괜찮다 생각되고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5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리오프닝 관련주인 JYP 엔터테인먼트였고요. 가격 전략으로서 목표 가격 7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로 굳게 굳어낸 이 빗장을 풀어내면서 항공과 여행, 이 화장품 섹터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 방역 당국의 확진자 감소 발표 소식 속에서도 이내 이 숨은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자 국내 제약 관련주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사태 향방에 따른 수혜주의 판도 변화와 투자 전략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네. 이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소식 속에서도 해열제 등의 이 품귀 현상 속에 의약품 관련주들 굉장히 높은 상승률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항생제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제약주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승폭 키우고 있는 종목들 흐름 살펴봐 주신다면요. 네, 그 전에 먼저 이제 처음에 말씀해주신 숨은 확진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구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집계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인 백신 정말로 효과 없거든요. 거기다가 진단키트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3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진단키트에서 아니라고 나왔는데 아닌지도 모르겠고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집계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에 코로나19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펜벤다졸 이름도 어려워요. 예전에 여러분 한 번씩 팬데믹 일어난 이후에 전부 다 보셨던 것들이에요. 성분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제약 관련주, 바이오 신약 관련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명문제약, 제일파마홀딩스, BC월드제약 이런 종목들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데자뷰 현상 같죠? 그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로 움직였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승 흐름이 그때처럼 강하게 일어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 의약품 품귀 현상 속에서 전반적인 제약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테마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또 치료제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역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주요 제약사 중에서 이 대중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네.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이 중국발 이슈에 따른 추가 상승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비중보다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굴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만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기초의약품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술력 면에서 못 쫓아올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기초의약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감기약이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겠죠. 어차피 코로나도 제가 다른 쪽에서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감기예요. 네, 감기입니다. 치사율이나 이런 거 높지 않고요. 결국에 백신 맞아도 한 번씩 다 걸리죠. 감기에 딱히 치료제나 백신이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기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확진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한 번에 깬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수하게 많은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단기간에 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국제사회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한 130만 명에서 210만 명 정도를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원료 의약품 초기에 걸렸을 때 빠르게 감기 완화제처럼
이런 것들을 복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기초의약품 수입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키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워낙에 급하고 다들 긴급 조치 발령하면서 이 FDA나 이런 쪽들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것들도 일부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미어가 받은 게 그 당시에도 80%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도 상당히 떨어져서 3명 중에 1명 정도 30%의 확진 정확률을 가지는 그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 이런 쪽들에서 체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해보고서 이 제품 영 아니네 하고 중국산 제품을 전부 다 철폐시켜 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 자국민들 굉장히 심각한 공산당의 체제하에 있는데 그런 제품들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심각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주요 제조업체가 한 20곳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7개 업체는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는 곳들도 지금 예전처럼 가파른 기울기가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세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을 또 한꺼번에 이제 불식식을 시켜낸다면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의약품의 또 수입 문제가 심각한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또 최근 감기약 원료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에 또 원료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맞아요. 또 주요 약품의 원료 수입 관점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내야 될 텐데 오늘장에 급등하는 이 제약 관련주 내에서는 종목 선별 전략 어떻게 수립을 해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공문 보낸 거 자체는 뭐 좋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탁상 행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산 업계에 있는 현지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달라요. 지금 타이레놀의 주성부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성분으로 약 제조하는 관계자인데 중국 수입하는 원료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생산 차질이 발생이 된다. 공문은 내려왔지만 의약품 허가에 대해서 원료 구매처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구매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문만 내려보내지 말고 정부 차원으로 심각하게, 물론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감기 정도의 수준인데 다만 전염률이 높고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 차원으로도 거의 이제는 손을 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변이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가 사실상 포기 상태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중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홍콩처럼 한 번에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합동조사단 그리고 영국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 엄청나게 한 번에 증가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다른 나라의 제품들, 지금 진단키트 재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선진국 쪽의 제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K키트 이런 것들이 가서 진단을 하면 중국 걸로 했을 때는 확진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런 키트들로 하면 확진자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무서운 거고요. 거기다가 사망자가 최소 130만 명에서 2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통계가 중국 내부적으로 집계되는 통계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약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사실상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원료 수입 이런 것까지 같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내 4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원료의약품 생산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곳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계속적인 실적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일약품 외에도 경보제약, 국제약품, BC월드제약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평상시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약품들 설정을 또 해주셨는데 화일약품, 경보제약, 국제약품, BC월드 제약 등 동방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실적 기반한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K키트가 훨씬 더 중국보다는 좀 확진율이 높을 텐데요. 이런 최고 종목들을 수준이죠. 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의약품 품귀 현상에 따른 제약주의 강세 속에서 이 향후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신규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팬데믹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실적도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이제 피크아웃이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적용이 돼요. 물가는 피크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실적들이 피크아웃 하면은 실적이 계속 800에서 1000, 1200 그런데 1200에서 1250이 되면 투자자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기울기가 꺾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운주들 꺾이면서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피크아웃 얘기 나왔었고요. 거기다 효성 TNC 같은 스판덱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 중장기적인 테마로 계속 실적을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들끓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 쪽에만 집중이 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리오프닝 그리고 거의 끝나가는 확진자 이런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만약에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도 단기적인 상하의 변동성만 일으키고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쪽 섹터에서는 제가 탑픽을 꼽을 수는 없어요. 탑픽 꼽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 아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이런 원료의약품 생산의 단기적인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증가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양약품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중국 현지에서 3개 정도의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해열 진통 주사제 이런 쪽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강하게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결국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실적이 정말 나오는지 중국 쪽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약품 관련주들 투자 전략,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탑픽 종목 좀 꼽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된 기업을 고르는 것과 또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 확진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LCC,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다시금 하락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중국 내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최근 관련주들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좋게 보는 부분은 카지노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LCC 쪽도 일단 일본이라던가 중국 같은 쪽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무비자가 열렸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서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났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하늘길까지 열리고 사실상 항공사들에서도 증편을 했어요. 중국의 각 주요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을 증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 완벽하게 폐기한다는 부분들 다시 굳게 닫아버리면은 중국의 노선 이런 것들 열었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다시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하나 더 열릴 하늘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과 일본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LCC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라고 하죠. 그런 쪽들은 좀 달라요. 풀서비스 카고라고 하는데 이게 보복 소비 그리고 상하 간의 계층이 점점 더 벌어지는 와중에서 오히려 비즈니스석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석 거의 다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소비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보복 소비로 한 번 소비하면 그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연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고금리의 환경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을 거고요.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올리겠죠, 미국에서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하는 자금도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Don't fight the Fed입니다. 연준과 싸우면 안 돼요. 그것에 순응하는 투자 자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LCC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대감들을 선반영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류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예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만큼 있는가? 소비자들의 로열티, 충성도를 계속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감익된 부분을 다른 지역들, 일본이라던가 미국 그리고 유럽 같은 쪽들로 다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다변화했을 때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 것들 감익된 부분을 한 번에 다 끌어와서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 조금 저는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소비 양극화가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LCC와 화장품 관련주들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길 권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 FOMC 회의가 오늘 이제 15일 4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좀 그에 앞서서 눈치를 보는 모습인데요.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내일 일정이니까 뭐 내일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뭐 내일 좀 시끄러울 테고, 우리는 목요일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마지막 회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표현보다 내년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분기말 이벤트의 화두는 점도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올해는 향후 금리 경로가 온통 시장에 관심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고 내년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말 이벤트는 그런 내용으로 분기를 마무리하면서 향후를 전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번 12월도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이러한 분기말 회의도 중요한데 분기를 시작하는 시기를 볼 수 있는 보통 2월, 5월, 8월, 11월 회의도 적지 않게 중요하죠. 내년 FOMC 회의 일정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올해는 다 갔습니다. 이제 올해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표에다가 푸른색 바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분기말 3, 6, 9, 12월 회의 일정이고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한 게 gen부의 경제 전망하고 자본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는 2월, 5월, 8월, 11월 초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자본 조달 계획하고 딱 같은 날은 아닌데 그 시기에 근접한 회의 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붉은색 박스 일정으로 경제 점검하면서 자본 조달 계획하고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분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돼서 푸른색 바탕의 분기말 일정을 가면은 이제 그동안의 결과를 좀 점검하면서 금리를 직접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박스하고 푸른색하고 이게 각각의 회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시장의 방향을 중기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상반기 자본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는 1월 말 회의가 그 방향에 가속을 붙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방향을 잘 잡으면 내년 1월 넘어서면서까지 시장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게 벗어날까봐, 기대를 벗어날까봐. 하지만 걱정 속에서도 내심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MC 이벤트를 앞두고 이 쟁점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화두는 전도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년 상반기 1월 말 회의가 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이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주요 IB들 중에서 일부는 이 회의 이후에 또 시장 전망 어둡게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논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겁나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제 특정 IB를 뭐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해외 IB들 이렇게 전망들을 보면은 이번 회의 지나면서 전저점 한 번 더 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회의를 지나가지고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지금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다. 이러한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관론을 접할 때 비관론이 나오는 그 타이밍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겁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보는 이제 금리 이외의 포인트는 페드가 경제 전망에 어떤 힌트까지를 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러한 비관론들이 현실화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따져보면, 비교해보면서 따져보면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도 자료를 이제 보통 이제 배부되죠. 그 경제 전망 자료요. 그 영어로 이제 타이틀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해가지고 PDF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 나눠주고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내용에서 GDP나 또 고용 그리고 PCE 전망까지 다 두루 나올 텐데 그러한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IB들이 내놓고 있는 그러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망들에 대해서 근거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러한 IB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좀 비관론을 얘기할 때 백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백데이터가 없는 그러한 자료들에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다기보다는 페드에서 나오는 그런 백데이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스피커들 그 위기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하필이면 지금에 그 얘기를 할까? 그렇다면은 저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드가 어떤 정책을 정할 때인데 계속 시장이 전망이 좋고 뭐 긍정적인 시장으로 막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페드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정책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우려감을 제시하고 시장은 그 이전에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페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정할지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FOMC 회의에서도 회의 바로 앞두고 그러한 모습 사실 많이 자주 관찰이 됐었단 말입니다. 마치 시장이 어리광을 보이는 듯한. 하지만 그 팬데믹 이후부터는 페드를 그냥 미워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자산 시장에 밉상이 돼버린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희망사항을 전달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거의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정상화를 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기론이 거론된다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페드 입장에서는 외환시장하고 국채시장에 간접적으로 제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장 안정 조치 같은 그러한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약간씩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한번 제가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 페드 자료인데 이 붉은색하고 푸른색 막대기가 지금 이렇게 좀 혼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화면에서는 약간 좀 보라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두 가지의 인덱스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덱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008년의 흐름하고 이 좀 오른쪽에 좀 쭉 올라갔던 때가 팬데믹 당시거든요. 그게 그렇게 위기 당시에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금융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걸 쭉 낮춰가지고 세로축으로 이어진 그 0 이하로 계속 유지를 시켜왔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가 제로에 수렴을 하면은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플러스로 많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것이고, 제로 아래에 있다라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팬데믹 당시에 정책을 좀 쓴 이후부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그것이 다시 제로로 수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흡수하면서 이 정책을 바꾸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좀 불안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안 좋은 점이 우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페드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하고 국채시장에 조금씩 개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이걸 알고 지금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 큰 충격을 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이비들이 걱정하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발짝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내년 1월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요 IB의 시장에 대한 비관론적 발언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입장 또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외환과 국채 시장의 개입을 또 최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연준의 경제 성장에 또 어떠한 힌트를 줄 것인가 앞으로 FOMC 회의에서 살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오늘 밤에 공개될 CPI 지표도 또 눈여겨볼 지표로 꼽힙니다. 또 최근에 나온 이 PPI 지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또 다시금 높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안정세로 진입되었다고 본 인플레이션 지표들 향후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PPI 지표 한번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게 걱정할 만한 일인지. 그 표를 보시면은 절대 레벨은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는 워낙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절대 레벨은 항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좀 긍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안 좋은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너무 빨리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던 것은 아닌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살펴보면은 만약에 급락을 해도 뭐 급락할 가능성이 항목별로 따져보면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 저런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좀 절대 레벨이 높은 것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페드가 예상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금리 상승의 둔화 또는 이제 정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죠. 그래서 기대하기에 저런 지표를 봐도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월 초에 한번 기대하면서 보자라고 했었던 GS CPI 지표 그 다음 표를 봐도 이게 쭉 내려오다가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반등 요인을 꼽을 때 상품지수 자체도 약간 반등을 했지만 큰 변화는 아니고, 페드가 요인으로 또 하나 꼽고 있는 게 아시아 지역의 운송 지표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아 경제 상황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 그럴 만한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보통 우리가 중기 전망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놓고 보여드렸었던 운송 지표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2024년까지도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 백데이터로 2, 3년 기간 동안의 향후 그 벌크나 컨테이너 선박 건조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뽑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PPI 지표나 GS CPI 지표에서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페드 미팅이 공개되는 그날 수출 물가에서도 수출 물가도 나오기 때문에 수출 물가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할 때 관심 업종이나 향후의 테마 같은 것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 자꾸 하잖아요.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의 안쪽에 가진 그런 한번 내포된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표를 볼 땐 단순히 불안할 것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이슈 칼럼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